내가 어떤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 이걸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있다. 안 하면 못 견딘다. 중독의 기준에 가장 큰 게 두 가지죠. 컨트롤할 수 없는 자기 조절감의 상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금단 현상.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다. 그죠?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흔합니다. 가장 흔한 이제 중독 증상인데, 우선 일 중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게요. 일 중독을 제가 제일 먼저 고른 이유가 뭘까요? 강의를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선생님 얘기요. 맞아. 제 끝에는 너무 확실하게 그 일 중독은 제가 직접 경험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먼저 알려드리고 싶고, 또 일 중독이라는 건 뭐예요?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욕 안 먹잖아요. 자기가 병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처음에 해로운 줄 몰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사회예요?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회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자체가 일 중독을 조장하고 있죠. 근데 요즘 최근 그 신세대들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 병원만 봐도 예전에는 이제 70년대생들, 80년대생들을 이제 직원으로 뽑았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90년대생 이상 그냥 제가 이 말만 해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 근무 시간에 10분, 20분만 초과도 난리가 납니다. 주말에 예를 들어서 학회가 있다, 무슨 세미나가 있다, 회식을 주말에 하겠다 이러면 안 나타나. 그죠? 우리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저희는 맨 윗사람이 퇴근해야만 퇴근할 수 있는데 요즘 직원들은 간호사고 코디네이터고 원장님 병원에서 진료하고 있어도 6시가 딱 되면 벌써 옷 갈아입고 있어요. 그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도 적응이 잘 안 됐어요. 이런 나쁜 것들. 또 이제 그 오너로서의 입장과 또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직원의 입장은 다르니까 그걸 이제 이해하면서 서로 조율하는 과정이 이제 시간이 꽤 걸렸죠. 요즘 그 50대, 40대 이상 50대들은 사실 워커홀릭 세대죠. 정말 자타가 고민하는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자타가, 저건 맨 나중에 있을 거기 때문에 많이 안 보셔도 되고요. 자타가 고민하는 이제 그런 일 중독, 현상이 있는 분. 몇 시간 정도 일하면 일 중독인 것 같으세요? 여기 앞에 계시다는 죄로. 저녁 7시나 8시. 사실 뭐 시간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적당하지 않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80시간 이상, 60시간 이상, 일주일에 60시간. 그러면 보통 하루에 10시간 정도죠. 요즘 뭐 노동법에서는 45시간인가 그렇게 규제되어 있고, 또 보통 저희 병원도 8시간 근무에 원래 5일 근무해야 되면 주 6일, 병원은 토요일도 근무하니까 주 6일 근무에 이제 월차 하면 68에 48이니까 48시간이죠. 그렇게 오버되지 않는데, 보통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직장인들, 20대, 30대 직장인들을 만날 때면 심야까지 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뭐 딸이 그러시나 보죠? 사위가. 그죠? 밤 12시. 또 회식도 사실은 직장 생활의 일부예요. 왜냐면 내가 좋아서 있는 게 아니라 그 팀원의 어떤 모임이다 보니까 일의 연장선상에 있거든요. 상사랑 술 먹는 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이 일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회식이 12시까지다. 이러면 그것도 일의 연장이거든요.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신문 기자랑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워커홀릭이 너무 심각한데, 이게 이제 6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에게 해당된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한테 이런 워커홀릭이 잘 나타나느냐.
일단 회사를 잘못 들어가는 사람. 그 회사 자체가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회사 있죠. 뭐 삼성이나 어떤 회사, 대기업 회사 중에 하나는 뭐 6시만 되면 일괄 다 소등을 해버렸대요. 저녁 6시. 다 퇴근하라 이거예요. 일괄 소등을 다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직원들 불만이 더 많아졌대요. 이상하죠? 불 끄고 다 나가라 그러는데 왜 불만이 많아요? 그 업무를 회사에서 다 못하니까 집에 가서 해야 돼요. 할당되는 업무가. 그러니까 오히려 집에 가서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했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그만큼 심각하다. 또 이게 그러니까 자발적인 워크홀릭이 있고요. 강제적인 워크홀릭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강제적인 워크홀릭이 바로 방금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요구하는 업무량을 다 완성하려다 보니까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제 환자분들 늘 일을 80%만 해라. 네가 생각하는 그 100%라고 생각하는 일에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일에 80%만 일을 해라.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어떤 그 기사를 그렇게 쓴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캡처해가지고 저희 직원이 저한테 카톡을 보낸 적이 있어요. 원장님이 일 80%만 하라고 기사 썼으니까 이거 캡처로 보낸다고. 그 80%만 일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완벽주의. 내가 이 일을 남들보다 더 오버해서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120% 일을 해야 속이 시원해. 그런 분들은 심리학적으로는 인정 욕구가 많은, 내가 다른 사람 눈이 굉장히 중요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근본의 뿌리는 자존감이 이제 낮은 분들이 많죠. 내가 그냥 남들 일하는 만큼만 그냥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남들보다 좀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또 남들한테 뒤지기는 절대 싫다. 또 나만 혹시 승진이 안 되면 어떡하나? 나만 뒤지면 어떡하나라는 어떤 조바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실제로 회사에서 잘릴까요? 회사에서 잘릴 염려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일중독인 사람들이 대부분 회사 경영에 대부분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잘릴 일이 없어요. 근데 본인들은 계속 자기가 낙오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위로를 해줍니다. 당신 없으면 회사 안 돌아간다. 응?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밤 12시까지 일을 하는데 회사 안 돌아간다. 걱정 마시라.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잘려도 돼요. 이 지겨운 직장 잘려도 된대. 밤 12시까지 맨날 일하는데 잘려도 된대. 그러면서도 이 강제적인 워크홀릭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반면 저를 포함해서 자발적인 워크홀릭이 있어요. 자발적인 워크홀릭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끊임없이 일거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안 하면 안 돌아갈 것 같고, 또 내가 해야 속이 편한. 그래서 이제 점점 리더가 될수록 위임을 하라 그러죠. 위임. 모세 장인이 모세에게 얘기했었죠. 장로들을 두어서 일을 분배시키고 위임을 해라. 위임. 내가 순장이다, 내가 다락방상이다 했을 때 나만 다 연락 돌리고 나만 음식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위임. 오늘은 이분이 돌려도 되겠고 이분이 돌려도 내가 좀 지시해서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책임지는 사람이 리더인 거지 다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저 역시도 그게 좀 잘 안 됐었는데 내가 해야 그냥 속이 편한 거예요. 못 믿겠고 특히 이제 주부님들, 특히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인데 집안일을 내 손으로 내 부엌, 내 집 정리를 해야 속이 편하지 일하는 사람 절대 못 부르는 분이 계세요. 저희 어머님 이제 허리 디스크 수술도 하시고 또 그러셔서 제가 집을 치우거나 화장실 청소 이런 것들은 좀 파출부를 부르는 게 좋겠다. 그래서 파출부를 좀 보내드리겠다 했는데도 굳고 그게 뭐 돈이 아까워서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해야 되고 누가 오는 게 싫으신 거예요. 누가 오는 게.
물론 그걸 우리가 워커홀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만큼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거지. 자기가 안 하면 못 견디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다. 근데 자발적인 워커홀릭하고 강제적인 워커홀릭의 차이가 있어요. 정신건강의학적으로. 이 차이를 이제 제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자발적인 워커홀릭은 일을 하면서 성취욕과 흥분을 느끼면서 뇌에서 호르몬이 분비돼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요. 왜 우리도 뭐 하나 다 끝내고 나면 교회에서 어떤 행사 같은 걸 내가 맡았다. 그래서 멋지게 다 끝냈어요. 그러고 나면 기분이 꽤 좋죠. 이제 시원섭섭하다 그러잖아요. 시원하면서도 뭔가 이제 끝났구나. 그러면서 또 기분이 약간 좋으면서도 또 그 긴장이 풀리면서 약간 좀 다운되는, 며칠씩은 또 뭐 이제는 교회 근처도 가지 말아야지. 할 만큼 했어. 이런 거죠. 그래서 그때 그 흥분됐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의 그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몸은. 이 중독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중독은, 그냥 심리적인 거가 아니에요. 딱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항상 생물학적인 원인이 있어요. 우리 몸의 변화를 동반한다는 거죠. 변화.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것만 기억하시라 그랬죠? 두 가지 조건. 내가 조절 능력이 상실되는 거하고 금단 현상이 생긴다. 금단 현상이 생기려면은 신체 증상이 동반돼요. 안절부절. 뭐 땀이 뻘뻘 나, 삐질삐질 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초조하고 하다면 이거는 생물학적인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몸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 몸에 변화가 있는 것이 반드시 동반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 중독은 왜 몸의 변화? 일 중독으로 막 열심히 일을 하고 막 내가 으쌰으쌰 할 때는 쾌감 호르몬이 아까 분비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없으면 너무 허전해. 그래서 다시 또 막 일을 벌려요. 그래서 보면 어디서 무슨 책임을 맡으신 분들 보면 하는 사람 맨날 하는 사람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중독되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없고 막 진짜 뭐 원망하면서 남들 욕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일을 놓지 못한다면 그거는 정말 내가 즐거워서 은혜로 마음이 편해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왜 그때 처음에 여기 강의 왔을 때 매해 시댁에 가서 시댁 어른들과 보내야 됐던 그 며느리 얘기를 했을 거예요. 10몇 년 동안 해서 제가 정말 올해는 너무 가기 싫다. 가지 말라 그랬죠. 그분도 정말 너무너무 조금 다른 케이스긴 한데 그래도 하고 나면은 뭔가 개운한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자발적인 워커홀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떠밀려서 하는 건데 누가 하라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쾌감 호르몬에 중독이 돼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본인은 몰라요. 누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한다. 기분 굉장히 나쁘죠.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너 보태준 거 있냐는 거죠. 내가 열심히 몸 부서져라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누가 지적을 해도 받아들이지를 않고 또 성과가 좋아요. 그런 분들은 막 몸이 충나라하고 일하기 때문에 성과가 좋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과정보다는 성과 위주죠. 어디서 몇 명 모였네, 뭐 어디서 누가 어떻게 했네, 저 병원에 갔더니 뭐 어떻게 됐네, 환자가 너무 많다네,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에 굉장히 포커스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도 그게 중독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사람들 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 일 중독인 사람은요, 특히 오너가 일 중독인 사람들은 밑에 직원들이 죽어나는 거죠. 왜냐면 오너의 눈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눈에 차지 않는 거예요. 이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신세대들은 이제는 우리가 살만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데 이제 주 5일 근무제도 바뀌고
레저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좀 하겠다. 우리가 일하려고 사느냐, 응? 놀고 먹으려고 일하지. 이 틀린 거죠. 그러나 이제 열심히 이렇게 일몰 199, 일중독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그게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점점 그 워커홀릭들도 그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네들의 면역력이 얼마나 저하되는지, 신체 증상이 얼마나 나빠지는지를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한 40, 50대 정도 되면 심장병이라든지 불면증 이런 걸로 이제 병원 오세요. 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앞만 보고 달려왔는지 제가 지적을 해줍니다. 요즘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분들도 많아요. 특히 이제 뭐 전업주부도 그렇지만 그 일하는 엄마들은 정말 죄책감도 굉장히 많아요. 집에 가면은 집에 가서 풀타임, 직장에 가서는 직장 가서 풀타임. 그러니까 풀타임 잡을 2개 가진 사람이 있나요? 세상에 남자 포함 여자 포함 다 풀타임으로 직업을 2개 가진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이. 근데 2가지를 다 병행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또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일례로 또 전업주부 분들도 마찬가지. 전업주부는 퇴근이 있나요? 제가 늘 얘기하는 전업주부는 퇴근이 없다. 밤 10시, 11시에도 오는 아이들에게 밥을 차려줘야 됩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우울증과 힘들어하는 엄마들한테 제가 얘기를 해요. 아이들한테 교육을 잘못했다. 8시 이후에 저녁상 딱 차려주고 나서는 이제 엄마는 퇴근이다. 그 이후로는 너희가 물 떠먹고 너희가 알아서 하라. 아니 이제 어린아이들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큰 아이들은 내가 다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너희가 왜 못 꺼내먹는 거죠. 물론 모든 엄마들 다 적용되는 거 아니지만 너무 일에 지친 이제 엄마들한테는 퇴근을 요구해라. 그 다음에 주말에는 주 5일제 근무 다들 하는데 엄마들은 주말에 더 바쁜 거죠. 새끼를 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주말에는 어떻게 하든지 협상을 해서 외식을 하든지 배달 음식을 1끼 정도 시켜 먹어라.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뭐 문제 생기진 않는다. 밖에 나가서 사 먹는 햄버거랑 이런 거 맨날 사 먹으면서 왜 주말에 엄마가 하루 가사노동 쉬면서 1끼 시켜주면은 뭐 그렇게 난리. 엄마가 한번 아파봐야 알 수 있다. 실제로 아프죠.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는. 지난번 시간에 왜 정신적인 면역 시스템, 재충전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우리가 면역 기능이 다 약해지기 때문에 병에 쉽게 걸릴 수밖에 없어요. 내과 선생님들이 가서 암 강의하시죠? 암 강의의 원인이 너무 많죠. 암은 뭐 유전부터 시작해서 항상 스트레스. 스트레스성 질환이라는 거는 안 들어있는 데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의 조직에도 변화가 있다는 거죠. 특히 위궤양이라든지 식도염 이런 질환들이 있는 분들, 두통 이런 거는 정신신체 질환이라고 해서 정신과 영역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영역은 조직의 변화가 있고 위 내시경 하면 정말 다 헐어 있어요. 다 헐어 있어. 근데 원인은 정신적이라고. 그 사람에게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고 숙면에 취해져 있지 않은 한 위궤양이 나을까요? 안 나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내과 선생님들이 처방한 약 자세히 찾아보면 그 안에 정신과 약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도 정신과 같은 약은 안 타시고 내과에 가서는 정신과 약을 드시죠. 보면은 신경안정제 같은 것들이 위험약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계, 지난번 얘기했죠? 교감, 부교감신경, 호흡법 다 말씀드렸죠? 교감신경계가 흥분되니까 위산 분비가 많아지죠. 그러면 위가 점막이 정상이라면 철이 아닌 이상은 다 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제 제가 상황에서 조금 다시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일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지나치면 병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수면은 6시간, 7시간 이상. 사람에 따라서 수면 시간이 조금 짧게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조금 더 길게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평균적으로는 7시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또 하루에 여가 1시간. 여가 1시간이 이게 쉽지 않아요. 여가라는 거는 내가 의무적으로 뭘 해야 되지 않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뭐 오고 가며 차 안이라든지 제가 산책하는 시간 지난번 다 말씀드렸죠. 또 내가 뭐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간. 지난번에 제가 자전거 타는 분 말씀 나눴었죠. 이번 주에 저도 자전거도 탔는데 자전거를 타면서 벚꽃이 쫙 펴있는 그 밑을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뭐 그런 시간. 이런 게 그래도 적어도 하루에 24시간에 점심시간 빼고도 1시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게. 점심 먹고 나서 멍하면서 좀 걸어가는 시간. 그죠? 지난번 갑자기 숙제가 생각나는데 제가 아마 칭찬의 노하우를 말씀드리면서 실험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죠? 자발적으로 난 이거 오늘 해봐서 꼭 발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해오신 분 한번 내가 가서 칭찬하기를 한번 해봤다. 해봤는데 효과는 좀 있더라.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또 그럼 여기 효과가 바로 나타나면은 마약이고요. 한참 있어야 나타납니다. 어제 갑자기 이제 선생님 숙제가 생각나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무릎 수술을 하셨는데 이제 굉장히 힘들게 이제 어제 오셔서 제가 이렇게 뼈한 드리면서 교회에서 봐서 너무 좋다고 이러면서 이렇게 겉에서 너무 좋다 이러면서 정말 이렇게 칭찬을 조금 많이 했어요. 너무 좋아하시면서 제 차까지 와갖고 가라고 그래서 막 하셔갖고 잘하셨습니다. 기분이 많이 좋아지셨죠. 칭찬을 사실 받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더 도움되는 거죠. 더 도움이. 그죠? 칭찬하는 사람. 지금 제가 칭찬 그 기법 중에 2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 뭐였죠? 가장 손쉬운 게 눈에 보이는 거. 걷게 되셨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렇게 잘 걸으니 얼마나 좋냐. 이제 거기서 살짝 더 제가 말씀드린 그 기법을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남들은 이렇게 걸으려면은 2-3달 걸린다는데 어쩜 이렇게 쾌유가 빠르셨어요. 제가 약간 비교해서 다른 사람은 이런데 너는 더 이렇다. 이렇게 약간 얘기하면 그 칭찬 효과가 2-3배 상승된다 그랬죠? 잘하셨습니다. 또 아까 또 누가 어느 분 손 들으셨죠? 변정분 손 들으셨죠? 남편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리가 다쳐서 오늘 원래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저께 미리 정말 받아놨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정말 빨리 키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기대도 많이 했고 내려가지고 좀 옆에서 있어준 것만 해도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너무 꽤 빨리 됐다고 고맙다고 하는 그랬거든요.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어디가 아프셨나요? 다리가 굴절. 골절. 그래서 입원하셨었나 보죠? 보통은 이제 남편분들이 이렇게 아프거나 입원해 계시면 그 병간호하고 따라다니시느라고 반찬 같은 것도 맡아서 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 그죠? 다들 나는 지금 남편도 입원했고 우리 아이는 이렇고 전혀 몰랐습니다. 항상 표정도 밝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2번째로는 제가 가장 흔한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크리스찬이시다 보니까 사실 주변에 이렇게 알코올 중독을 많이 접하시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요즘도 많이 다르죠, 상황이. 술 문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알코올 중독이다 하면 어느 정도 술을 먹어야 알코올 중독인 것 같으세요? 왜 초록색 옷 입으시고? 그냥 느낌에. 느낌에요? 그래도 뭐 예술 말로는 막 소주들을 저번에 어떤 텔레비 보니까 숙여놓고 먹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뭔가 냉장고에 그 물병 있잖아요. 그 소주를 거기다 담아가지고 뒤에다 놓더라고요. 보니까.
몰래 먹느라고. 네, 몰래 먹느라고. 근데 그 사람은 완전히 병이더라고요. 병이죠. 네. 막 PD한테 막 사달라고. 그건 이제 아주, 그죠?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근데 그분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남편이 엄청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맞은 거를 자기 혼자 삭히려니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걸 잊기 위해서 네, 어떤 그렇죠. 도피를 한 거죠. 또 이런 분들 계세요. 이제 심각한 중독 현상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이런 분. 남자분들 중에서 약간 연세 있는 분들, 식사하시면서 반주로 항상 반주, 소주 반잔, 반병, 한 두세 잔을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드시는 분들 계세요. 중독일까 아닐까? 맞아, 중독이. 얘기하면 절대 자기 중독 아니라 그러죠. 난 딱 반병 이상은 절대 안 먹는다. 또 그게 이제 바로 상당한 양의 어떤 양의 음주를 매일 해야만 하는 경우, 매일 해야만 하는 경우,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주부인데 주말에만 남편하고 분위기를 내요. 그래서 와인 한 병을 둘이 같이 마셔. 그래서 얘기도 도란도란 나누고 아주 좋아요. 약간 취할 정도. 중독일까 아닐까? 애매하죠. 주말에. 머릿속에 항상 나는 주말에 뭐 와인을 먹어야겠다는 게 감이 되는가? 맞아. 특징적으로 패턴을 규칙적으로 보이는 사람 역시 중독이. 그렇게 따지면 중독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그만큼 우리나라가 음주 문화가 관대한 거죠. 중독 기준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중독 아닌 사람 어디 있냐는 거예요. 또 술 먹고 나서 이건 다 아시겠지만 필름이 끊기. 아니 많이 마시면 필름 끊길 수도 있고 주사를 좀 부릴 수도 있지. 응? 한번 새벽 1, 2시 정도에 그 번화가나 이런 그 젊은이들이 많은 그런 길거리를 한번 지나가 보세요. 차 타고 한번 쓱 지나가다가 이렇게 한번 밖을 내다보세요. 길거리에서 토하거나 쓰러져 있는 사람 있어요.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그죠? 술 먹고 휘청휘청 거린다든지 애들끼리 고성방가를 한다든지 소리 지른다든지 그 사람들 다 중독이에요. 모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 중독이라는 거는요, 뭐 배움이 적고 많고 남녀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요즘은 참 주부층도 많아진다는 게 참 놀라운 거죠. 애들을 학교 보내고 낮에 하는 술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중독 있는 거 아니에요? 요새 뭐 애기들 보내놓고 그냥 커피숍에 가봐요. 젊은 애들이 그냥 꽉 차있어요. 맞아요. 내가 볼 때도 중독 같아요. 정확합니다. 카페인 중독. 카페인 중독이 하루에 2잔 이상이에요, 사실. 2잔 이상 안 먹으면 안 된다. 2잔이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안 먹으면 금단현상 반드시. 그건 괜찮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래서 그럴 줄 알고 2가지 진단 기준을 반드시 얘기했죠. 2가지 진단 기준에 해당이 돼야 돼요. 안 먹으면 너무 졸음이 쏟아진다든지. 그래서 가령 일정 시간이 그러니까 일단 시작하면 통제를 못한다. 조절이 안 되는 거. 근데 사실 그 커피 문화는요. 지금 말씀 나오니까 잠깐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반포라고 말씀드렸죠. 반포도 학교가 많고 어머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정말 뭐 카페 베네니 뭐니 이런 그 커피 전문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 보면 정말 바글바글해요. 근데 이제 그게 커피가 중독인 것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관계 중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게 커피 마시러 가는 게 아니라 만나서 푸는 근데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점이라면은 집에서 나눌 수 없는 얘기들을 이제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또래 엄마들끼리 같이 정보를 교환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런 정도의 건강한 거면 괜찮겠지만 그 이상이 되다 보면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그 상담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안 좋은 일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가 저는 굉장히 좋은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그렇게 좀 어디서 하소연하고 사람이 그립고 내가 뭔가 얘기를 하고 싶고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하는 거가 무료로 너무 쉽게 정말 은혜 가운데서 할 수 있고 성경 공부, 말씀 가운데서 그거를 맞춰서 대화를 나누는 거가 우리끼리 안에서 나오는 대화는 더러운 대화들이 많단 말이죠. 누구 욕하거나 그죠? 근데 말씀 공부를 하면서 하는 그런 대화는 그래도 그나마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서로 나누는 거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성경 공부하는 시간 또 모여서 이렇게 좋은 그런 교제 시간이 그 관계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허기, 내가 누구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사실 어렸을 때 친구들 연락해도 지금 상황이 틀리고 지금 친구 엄마들하고는 또 이건 사회생활이거든요,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안 뭐 어쩌고저쩌고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헷갈려가지고 또 다 얘기하시다 보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헷갈려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너무 이것도 엄마들의 사회생활이다. 학교 엄마들에게 너무 자기 얘기를 다 꺼냈을 때 오는 부작용은 그걸 뒷얘기하는 사람들도 물론 잘못이지만 그 경계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당신도 이제 앞으로 그거 연습할 필요가 있다. 일종의 사회생활인 거죠. 사회생활. 학교 엄마들이나 교회도 사실 사회생활일까요? 그죠? 교회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여러 상담을 하면서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저 이 얘기 교회 가서 해도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응? 이 교회 가서. 이 교회 가서는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하지 말라 그랬어요. 언제 그게 설교 질문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상담소와 정신과를 다니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나눠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참 뭐라고 답하기 좀 곤란한 질문이죠. 근데 저는 이제 기준을 어떻게 제가 정하냐면 당신이 정말 신뢰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비밀 유지가 가능하고 그 사람도 당신에 대해서 신뢰를 얻은 교제한 지 꽤 되는 사람이라면 얘기를 된다. 그것까지 다 막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술 모임, 뭐 다락방 모임에서 너무 자기치고 내가 다 치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 하소연할 데 없어 막 털어놓고 나면 오히려 그게 약간의 어떤 환기는 되지만 나중에 후회하거나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저 조금 어색하거나 또 내가 괜히 자격지심에 피할 수도 있다. 그래서 좀 현명하게 우리가 순수하지만 현명하게 그때서 교회 가서 절대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그 바닥까지 있는 건 또 우리가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 토해내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한두 명의 사람은 내가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남편 외에 내가 정말 내 깊은 속의 이야기를 토해낼 수 있는 사람 한두 명. 그게 없기 때문에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정신과 의사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을 내고라도 내가 가서 얘기하겠다. 상담소. 내가 보면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또 전문가고 그냥 얘기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는 데에 코칭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내가 따로 사겠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독의 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저 중에 하나가 부정. 자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막 10편씩 하루에 보는 분이 계세요. 요즘에 인터넷 다시 보기가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막 여러 편, 자기는 그렇게 이어서 봐야 드라마가 마음에 든대요. 그냥 일주일에 한 편씩 보면은 이게 감이 안 온대요. 몰아갖고 작정해서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드라마 중독 환자분 사례도 같이 하고 방송도 같이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남편이 나가보질 않아요. 그 정도로 드라마에 몰입하고 사람들이 옆에서 드라마 그만 좀 봐라 하면 막 화내요. 니들이 뭘 아느냐는 거예요. 내 드라마에서 이 해소되는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는데 뭘 아냐는 거죠. 그래서 막 화내고 다 맞춰서 보질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그걸 다 끝내야지만 잠을 잘 수가 있는 순간순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중독의 가장 기본은 부정. 자기가 그거를 어셉트하지 않는다.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치료에도 사실은 굉장히 그
그 제일 처음 단계가 인식이에요. 아, 내가 나도 모르게 그에 빠져 있었구나. 응? 한 예로 이제 요즘에 스마트폰 아이들한테 주면 아이들이 막 뭐 다운로드해서 게임하죠. 저 게임 중독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나 게임 중독이냐? 병원에 와서. 그러면 스마트폰을 뺏어보면 알아요. PC방 가면은 PC방에서 막 게임하는 애들 있죠. 여기 있는 뭐 자제분들은 그럴 경우가 없겠지만 저희 동네에 오시는 어머님들 중에 하시는 얘기들 많아요. 이 PC방에 가는 거를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교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애를 픽업해가지고 집에 데리고 온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지 내가 못 가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김없이 그로 이제 주랭나가 치는 거, PC방. PC방도 뭐 옮겨 다니기 때문에 도저히 잡으러 갈 수가 없고, 전화가 걸면 전화는 안 받고, 그죠? 그러면 그 아이는, 걔가 물론 게임이 좋아서 가는 것도 있지만요, 그 사회가 형성되어 있어요. 게임하는 애들끼리 친하단 말이에요. 같이 이동을 해요. 마치 남자 어른 성인들이 담배 나눠서 피듯이, 그럼 우르르 다들 화장실 갈 때 다 우르르 같이 가면서 담배 피잖아요. 그것처럼 이 아이들도 학교 끝나면 우르르 같이 가서 PC방으로 가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게임 문화는 게임을 한 사람만 알아요. 그 용어라든지 뭐 거기 나오는 캐릭터 누구나 뭐 누구다 뭐 거기 나오는 그 게임 머니 이런 용어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게임을 하지 않으면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말만 되면 골프장으로 가신 남자분들 골프채를 무조건 들고 골프하는 사람들은 골프하는 사람들끼리만 말이 통해요. 뭐가 어쨌니 저쨌니 골프 안 친 사람 못 알아들어.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게임하는 아이들이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요즘 그런 문제 있는 거 아시죠? 게임 중독을 과연 중독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로 왜 신혜진이라고 여자 정신과 의사 세브란스 교수님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국회의원 비례대표가 돼서 이제 나라의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었다가 게임 회사랑 뭐 시민단체에게 엄청 욕먹었죠. 게임 중독을 아세요? 게임 중독을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존엄성, 게임을 좋아하는 그게 취미인데 골프 중독에 골프 금지시키는 거랑 똑같다. 그 사람들 말 들으면 또 말이 돼요. 게임을 중지시키고 못하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근데 이제 법은 16세 이하. 16세 이하인 아이들은 자기가 조절할 능력이 더더군다나 없거든요. 그죠? 중독이라는 건 아까 물질이 있다고 했죠. 물질이 몸에서 분비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물질에 더 쉽게 노출이 되고 더 쉽게 영향을 받아요. 같은 용량이어도. 뇌가 아직 말랑말랑하고 발달이 덜 된 상태에다가 체력이 더 적기 때문에 성인보다도 자제 능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뇌 발달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게임 중독 사실 무서운 건데 16세 이하인 아이들에게 12시 이후에는 게임을 못하게끔 무슨 차단 프로그램을 깔아야 된다. 이런 법적으로 통화를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게임 회사에서 반대했죠. 왜? 게임 못 파니까. 자기 사업들이 망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그런 상태예요. 게임도 건전한 게임은 건전한데 너무 막 토할 정도로 사람 그쵸. 피 터지게 그래 점수 올라가고 보니까 칼로 찌르고 뭐 차를 뺏고 이제 이런 그래 점수 올라가고 애들이 그걸 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사람이 목숨을 쉽게 여기게 공격적으로 되는 아이들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 금지시키려는 법 노력을 하는데 그게 국회로 게임이 못 뺏기는 게임 있잖아요. 게임이 못쓸 때는 게임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만족하는 저는 지하철에서 옆에 있는 애가요 그걸 하는 거 봤는데 그거 보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피가 튀기고 그죠? 나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게임이 진짜 노출돼 있다는 그 버젓이 어떻게 그 지하철에서 옆에서 그걸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나 막 토할 뻔했어요. 근데 그거를 걔네들이 자기가 중독인지 알까요? 몰라. 아까 제가 중독의 개념을 얘기했죠. 부정이다. 자기가 중독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주변에서 하지 말라고 화를 내. 화를 내. 왜냐하면 내가 누리는 놀이 문화고 내가 노는 건데 그거를 왜 막느냐는 거죠. 그죠? 참 그런 그것도 시간, 스트레스를 그런 걸 푸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일이 푸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애니판이라든가 이런 거 정도로 애들이 할수 있어요. 근데 무슨 애니까지 아시네요. 아니 사람을 지르고 그걸 이 칼을 이렇게 탁 나타나요. 하다가 사람이 탁 나타나면 그걸 찍으면 그 다음에 총으로 탁 차고 피가 막 이렇게 아우 진짜 그런 게임을 하면은 얘네들 사고 나중에 정신적으로 맞죠. 특히 영상의 노출이라는 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왜 광고 효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 0.001초 정말 그런 순간적인 어떤 영상의 노출도 우리 뇌에는 굉장히 각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소리로 듣는 거와 영상으로 각인되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폭력성이나 이런 거는 뭐 이미 얘기 안 하셔도 다 알 수 있을 정도인데 그러면 왜 그걸 못 끊느냐. 제가 게임 중독 아이들도 이제 치료를 하는데 보면 못 끊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구를 잃어요. 같이 해야 되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혼자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또 친구가 없는 아이들이 또 많아요. 내가 정말 겉으로 친구들과 잘 지내고 이 소통이 잘 되는 아이들은 하루 종일 게임에 매달려 있을 이유가 없어요. 또 공부를 잘 못해요. 공부를 해봤자 이게 해봤자 되질 않아 공부가. 그 시간에 뭐 하고 책상에 앉아있느니? 그냥 게임. 엄마와 관계가 안 좋은 아이들도 많아요. 엄마가 너무 바쁘다든지 이 아이 정서적인 그 유대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그걸 누구 잘못이라고 하기보다는 일종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독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신체를 동반한다. 그럼 게임 중독인 아이들 뇌 사진을 찍어보면 전부 다 그 치맥이라는 부위가 중독 게임하고 막 누구를 찌르고 막 피가 튀기면요 몸에서 쾌락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물질만 다른 거예요. 술이건 마약이건 일종의 물질만 다른 것이지 도파민 시스템을 이용한 보상체계라고 그러죠. 우리가 뇌에서 쾌락 물질이 나오니까 자꾸 그걸 찾는 쥐 실험을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쥐를 제가 나중에 설탕 중독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쥐 실험을 했어요. 사카린 아시죠 여러분? 설탕 사카린이 담겨져 있는 주사 꼭지랑 쭉쭉쭉쭉 빨면 이제 물이 나와 거기서. 여기는 그 코케인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마약인지 아시죠? 코케인이 나오는 그 꼭지가 있어요. 그러면 쥐를 풀어놓고 이제 거기 중독이 되는 거 어디를 제일 많이 갔냐? 코케인에 갈 것 같지만 사카린에 더 많이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쥐가. 그만큼 뇌에 그 어떤 쾌락 물질을 분비시켜서 어떤 행동을 계속 강화시키는 거는 일종의 마약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게임 중독도 같은 부위 활성화되고 또 마약 중독, 니코틴 마찬가지입니다. 니코틴은 담배 말하는 거죠. 금연하기가 그래서 그렇게 힘든 거예요. 금연하는 사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알코올 중독인 분들 혹시 주변에서 본 적 있으세요? 있어요. 누가? 하루에 2병씩 먹었어요. 그쵸. 그 직장이나 학교, 집에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도 맨날 지각을 한다든지 술만 안 먹으면 되는데 또 건강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 못 끊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간경화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도 그래도 술을 먹어요. 여자분도 있어요. 저희 병원에 오신 분도 간 수술까지 하시고 막 그랬는데도 술을 계속. 그러면은 이제 의사가 먹지 말아라. 안다.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나는 그냥 먹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말 그 아주 깊숙한 곳에서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즐거움 많이 잃어버린 상태예요. 저는 그래서 그 모든 중독에 제 개인적으로 이건 뭐 교과서에 나오는 말 아니고 중독의 기본 그 바닥에는 즐거움을 잃어버려요. 우리 왜 기뻐하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기쁨을 잃어버려요. 작은 일에도 기뻐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걸 쾌락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탓할 수가 없는 거죠. 쾌락 물질이 필요할 만큼 기뻐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마 이제 이 세 번째가 여러분 제일 마음에 와닿으실 겁니다. 세 번째는 제가 설탕 중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처음에 이제 폭식증 얘기했을 때도 조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나는 단 거 안 좋아한다는
난 단 거 절대 좋아해. 저도 안 좋아합니다. 저도 케이크도 별로 안 좋아하고 여자친구는 참 단 거 안 먹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음식을 별로 즐기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도 그냥 흰우유 있죠. 흰우유 한 잔에 각설탕 몇 개 들어있는지 아세요? 흰우유 엄청 좋아. 흰우유에도 각설탕 3개. 이온 음료, 우리 왜 포카리 스웨트 이런 거 있죠. 12개. 한 잔에 12개. 그 밖에 다른 뭐 바나나 우유나 뭐 이런 달 것처럼 생긴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고요. 우리가 보기에도 달다고 생각하지 않은 음식에조차도 설탕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특히 가공 음식. 왜 미국에서는 초등학생들 자판기 사용 금지됐죠. 소프트 드링크, 탄산음료 못 마시게. 그러나 우리나라 아이들 어때요? 너무 손쉽게 그냥 슈퍼만 가도 다 구입해서 걔네들 먹는 하드 전부 다 설탕 덩어리인데도 뭐 잘했다 뭐 하드 하나 사줄게 이 수준으로 설탕에 많이 중독되어 있다는 거죠. 식성도 많이 바뀝니다. 특히 어렸을 때 각인된 이 식성은 아까 쥐새끼들이 코케인에 가서 매달려 있지 않고 사카린에 가서 매달려 있다 그랬죠. 단맛을 계속 찾아요. 흰우유 안 먹어. 초코우유 먹으려고 그래. 그죠? 뿐만 아니라 빵도 막 단 거, 슈크림빵 안에 막 잼이 들어있고 막 이런 빵 먹으려고 그러고 그냥 뭐 맨빵 같은 거는 그런 거 먹지 않아요. 밥도 잡곡밥이나 현미 이런 거보다는 보리밥 이런 거보다는 흰쌀밥.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주변의 아이들 보면 그만큼 정제된 음식에 아이들이 굉장히 노출이 돼 있다는 거예요. 또 패스트푸드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설탕이나 소금 가공이 굉장히 많이 돼 있죠. 또 유사물질 예를 들어서 설탕이 아니야. 저는 꿀 써요. 이런 분들 있어요. 꿀도 잘 고르셔야 됩니다. 요즘 유기농 뭐 아가베 시럽 이런 거 아세요? 아주 비싸게 좀 팔고 있는 거 10,000원씩 하더라고요. 그런 시럽을 넣으면은 설탕은 아니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또 그냥 커피 타 먹을 때 흰설탕 넣지 않고 양심껏 무슨 스위트너 같은 거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 그 정도로 노출이 돼 있다는 거죠. 그 역시 술, 담배, 마약, 프로포폴. 프로폴 요즘 한참 연예인들이 많이 해갖고 얘기 들으셨죠? 이런 거는 콘텐츠만 다를 뿐 아까 뇌 보상 시스템에 작용하는 중독 반응이다. 소금 나쁘다는 거 아시죠? 소금 왜 나쁘죠? 혈압이 오르니까, 그죠? 소금으로 인해서 그 신장과 혈압 시스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 다들 알고 계셔서 요즘에는 특히 우리나라 젓갈류 이런 것 때문에 소금 먹지 말라 그러죠. 제가 이제 이런 질문 받았어요. 설탕과 소금 중에서 뭐가 더 나쁘냐? 소금과 설탕 어떤 게 더 나쁘냐? 참 재밌는 질문이죠. 설탕입니다. 응? 설탕. 반반 분분한 것 같습니다. 체질에 따라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유로 제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소금보다 설탕이 더 나쁘다고 말하고 싶다. 첫 번째, 설탕은요 무조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비정상적으로 만든다. 설탕 자체가 그 인슐린이 분비되는 거를 완전히 업앤다운 굉장히 심하게 만들거든요. 또 두 번째로는 뇌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이용하는 이 뇌가 이용하는 게 소금이 아니라 설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 음식이 당기는 어떤 의학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한 쾌락 호르몬. 또 여러분 혹시 세로토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세로토닌? 이 제 수업을 들은 분들은 이제 어디 가서 세로토닌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제 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뇌 전달 물질입니다. 세로토닌. 그거는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행복하다. 제가 아까 벚꽃이 쫙 피어있는데 자전거 타면서 바람을 맞고 햇빛을 쬐니까 행복하다고 그랬죠. 그거는 세로토닌이 올라가게 하는 생활 습관이에요. 또 음식으로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주부들을 많이 뵙다 보니까 우울증에 좋은 음식 뭐예요?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많은 물질이 좋은데 트립토판이라는 건 뭐냐면 비타민 B와 연관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세로토닌의 전구 물질입니다. 세로토닌을 만드는 물질이에요. 트립토판은. 그러니까 트립토판이 많으면 세로토닌이 많이 생기니까 우리 몸 안에서 그게 만들어지는 거죠. 트립토판이 많은 음식은 어떤 게 있냐면 뭐 바나나, 콩, 현미, 두부, 또 등푸른 생선 이런 것들에게 굉장히 많은 트립토판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초콜릿을 많이 드신 분은 우울증 증세가 있다고 말을 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초콜릿을 먹은 사람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 당 떨어졌어. 이렇게 기분 우울해. 초콜릿 하나 먹고 기운 내야지. 한두 개 먹는 거는 사실 기분이 좋게 해요. 세로토닌을 분비해서 기분이 좋아져. 근데 그게 과도해지잖아요. 그러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인슐린 분비가 막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그러면 마치 카페인에 중독된 분처럼 이게 올라가서 내 몸에 잘 유지가 되면 괜찮은데 이게 쭉 떨어지면 올라갔다 급경화되면서 떨어질 때에는 오히려 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슈가 블루스라고 합니다. 설탕이 주는 우울증. 그래서 너무 단 음식을 많이 먹고 케이크나 빵류 왜 밥배 빵배 따로 있다는 사람 아세요? 네. 밥 다 먹고 나서도 꼭 단 걸 먹어야지만 밥을 먹은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조금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쯤에서 자가 진단 좀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아서 제가 설탕 중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조금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볼 수 있지만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 설탕을 어떻게 끊으실 수 있겠어요? 근데 선생님, 우리 지금 음식이요. 사실은 설탕이
아니 그냥 집에서 먹으면 괜찮아요. 맞아요. 멸치 같은 거, 멸치볶음 할 때도 설탕 넣고. 네. 최대한. 조림도 그쵸. 마찬가지예요. 연근 조림 뭐 이런 것도 조금씩은 드시면.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달달한 맛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제안을 해요. 일단 조리하는 사람 요리할 때 조심해야 된다. 맛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거기 중독되어 있고 고칼로리를 만들 수밖에 없고 그냥 한 번 담가 먹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단 걸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멸치볶음이 이렇게 심심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단 걸 계속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괜찮은데 먹는 사람들이 자꾸 말을 하니까 그래서 맛이 없다는 뭐 이러니까 또.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안 넣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그 말이 손을 안 대니까 그 맛이 안 나니까. 그쵸. 그 맛이 아니면 손을 안 댄다. 근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단 맛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음식에 들어가는 거는 그거를 어떻게 줄일 수는 없겠지만 그거 외에도 많이 먹는다는 그 외의 것만이라도 줄여도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료수라든지 또 내가 알게 모르게 먹게 되는 그런 건데 사실 다이어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 음식이 더 땡기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먹지 말아야지. 이거 하나 먹으면 큰일 난다. 어디 가서 누가 이렇게 내놨어요. 이거 먹으면 안 되지. 그리고 돌아서서 집에 가서 많이 먹어요. 그래서 사실 그 중독이라는 거는요. 제가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중독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체적인 변화를 동반한다고 했죠. 이미 뇌의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의지적으로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그런 뇌에 각성되는 호르몬들을 조절해주는 약물을 좀 먹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인 분들 병원 치료를 안 받고 끝까지 미루다 정말 손 쓸 수 없게 돼요. 게임 중독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약을 먹여요? 중독이 더 나쁜 거예요. 중독이 그 아이한테 미치는 영향이 더 무서운 건데 아이들한테 무슨 그 중독을 멈추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처방하려면 큰일 났다고 막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독이라는 부분은 정신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아까 왕따들 뭐 이런 사람들 더 많다 그랬죠. 내가 관계 중독이라고 그랬죠. 마음이 허전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또 기본적으로 우울이나 불안한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되는 분들. 또 뇌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또 영적인 것도 또 많이들 요즘 얘기하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방해하고 집착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중독이라고 봤을 때에는 사실 교회 목사님 중에서 애완견 키우지 마라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혹시 아세요? 애완견 키우지 마라? 들어보시죠. 애완견도 중독된다는 거예요. 나 오늘 교회 못 나가. 걔 때문에. 걔가 혼자 있으니까. 그 정도. 뭐 오늘 그 모임에 못 가. 우리 걔가 집에 혼자 있어.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된다면 사실은 애완견 키우지 말라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독이 이 사람의 모든 영역에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 저는 꼭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오늘 또 자세하게 얘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사항들은 다음 주에도 듣도록 할게요.